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맹사업법을 공부하게 될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이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를 한번 사업을 해보실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하시고 또는 들어보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 가맹사업법에서는 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률 관계에 권리 의무를 취득하게 되는지,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당했을 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본사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가맹사업법을 공부하시면서 장차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경우에 처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가맹사업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한 가맹사업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먼저 위에서부터 살펴보시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 영업표지를 사용해서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계가 되고요. 가맹점 사업자는 그에 대해서 가맹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적인 관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한다는 1번 부분입니다. 이 영업표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상호, 즉 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하면 떠올리시는 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한 간판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유사한 인테리어가 있다,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간판, 상호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이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간판은 자신이 많은 노하우와 노력을 기울여서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함부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원과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공받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맹금을 지급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그 개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숨어있는 개념인데요. 이 지위의 독립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가맹본부는 물론이고 가맹점 사업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손해를 부담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이런 독립적인 사업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되고 독립적인 회계 및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표를 쓰고 그 상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가맹본부에 고용되어 있다거나 가맹본부가 모든 손해와 책임을 지고 또는 그에 따른 수익도 다 가져가고 자신은 수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관계가 되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계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이름으로 가맹점주를 내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즉 가맹점주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프랜차이즈, 이 어학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입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권유를 할 때 그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계 어학원 자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그 체결을 권유한 사람들은 학원생 한 명당 얼마씩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무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어학원이 돈을 벌고 사업이 안 되면 어학원이 망하는 이런 구조죠. 이런 부분은 그 가맹점주라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지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도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가맹본부죠. 네, 중간에 파란색이 가맹점 사업자, 그리고 오른쪽이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맹사업 관계는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관계인데요. 가맹본부는 상표와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라. 쉽게 얘기하면 간판을 써라. 우리 이름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고, 초창기에 영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맹점 사업자는 그에 대해서 가맹금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가맹금의 범위는 다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가맹점 사업자와 맨 마지막에 보면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독립적 지위 부분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자신이 갖는 관계, 이것이 바로 가맹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없다라고 하면은 외형상은 프랜차이즈와 유사하지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맹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맹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맹금은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가맹금이라는 것은 그 이름과, 즉 불리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설명하는 어느 것 하나에는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또는 영업 지원에 대한 대가입니다. 즉 가맹본부가 여러분들에게 가맹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판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름을 써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그런 이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업표지의 사용 대가입니다. 그 명칭을 보시면 뭐 가입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입회비라고 하기도 하고, 교육비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맹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 상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또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그 공급을 받으면서 물품 대금을 또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품 대금이 나중에 밀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보증금도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면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는 담보금, 이것도 가맹금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은 보증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보증금도 역시 가맹사업법에서 얘기하는 가맹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생소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영업점을 차리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필요한 온갖 장비를 공급받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또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장비 부분에 있어서 도매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도 역시 가맹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건을, 장비를 사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공급했다. 그럴 때는 그 마진 부분이 역시 가맹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본사에 가맹금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장비 대금을 납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진 부분은 이미 가맹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그 계약이 체결하고 나면은 이제 계속 오픈한 후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사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공급받게 되겠죠. 그 공급 가격 중에서 역시 도매 가격 이상 부분은 가맹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초창기에 가입하면서 내는 비용, 즉 가맹금, 입회비, 이런 부분이 가맹금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가맹금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저는 가맹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장비, 물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면서 이미 그 도매가격 이상의 마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맹금으로 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상표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이 장비를 이미 구입하시면서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가맹금이라는 것은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사업 개시 단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 사업 운영 단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 단계에서는 가입비라는 명목,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보증금, 손해배상 같은 거에 담보금, 그 다음에 장비의 마진 부분, 이런 부분이 가맹금이 되겠고,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로열티와 물류 공급에 따른 초과 이윤 부분이 여러분들이 내는 가맹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맹사업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가맹사업에서 우리가 본부에게 내는 가맹금이 뭔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맹금을 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 거래에 해당하면 모두가 다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면 예외는 없느냐, 분명히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 즉 쉽게 얘기해서 상표, 상호 등을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가맹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많은 제약사항을 두고 있고요. 가맹점 사업자, 즉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기에 너무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그런 이행 부분, 의무 부분을 이행하기 힘든 가맹본부에게는 예외를 두자, 적용을 좀 빼주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소규모, 즉 규모가 작아서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힘든 가맹본부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있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본사가 과연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본사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다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맹금 액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100만 원 미만을 가맹본부에 냈다 라고 하신다라면은 그 부분은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 그러면 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는 직영점에 많이 가보시지 않습니까? 직영점에 가봤더니 영업이 잘 되더라, 직영점이 몇 개가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직영점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라면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연간 매출액은 2억 원 미만인데 가맹점은 뭐 5개, 6개, 7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맹본부는 이미 가맹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가맹점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이라고 한다라면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시켜주는 이유는 소규모 가맹본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서 가맹점 사업자를 속였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경우에는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맹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가맹사업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해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보시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즉 여러분들은 가맹본부가 나를 잘 도와줄 것이다.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맹점주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구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맹점 사업자가 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나 그 직원이 좀 서툰 부분이 있다라면 그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나왔다면 그에 대한 교육도 역시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맹점 사업자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해가면서 협력해가면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 이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맹점 사업자, 즉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살펴보시면 가맹점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 상호, 간판, 이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나는 나고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독자적으로 어떤 본사의 통일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가맹본부의 통일성, 그 다음에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품질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그 품질 기준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을 쓸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맹본부가 제시했던 그 표준안과 다른 새로운 것을 내가 시도하겠다라고 하면 가맹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잘 하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와줄 부분은 무엇인지 이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가맹본부 직원들이 드나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용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전때에 비해서 신장이 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계 장비 이런 부분들을 잘 구비를 해서 이를 본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맹본부의 그 브랜드 가치를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별도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맹본부의 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은 별도로 하면 안 되고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을 통해서 얻은 그 가맹 사업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맹본부가 지게 되는 의무인데요. 먼저 정보공개서는 왜 등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가맹본부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관한 한. 그러나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공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이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겠다. 즉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신뢰성을 주자. 이 부분이 바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역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 기간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사유별로 30일, 60일, 90일 이내에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부 내용이 빠졌다, 불리한 내용이 빠졌다,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만일에 그 중요한 사항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등록이 취소되고요. 가맹본부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다거나 나는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렇게 취소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소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그런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체결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인근 점포 10개의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분들로부터 가맹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계약 체결을 하실 때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파일 형식이나 종이로 제공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우편을 혹시 받으셨다면 내용 증명으로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정보공개서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어떤 가맹본부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맹사업이 무엇인가, 가맹금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대상이 되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서는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